오늘은 저희가 개혁을 화두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개혁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일반적 정의로 도대체 개혁하고 혁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예전에 제 이제 본업을 좀 살려보면은 그 개혁 같은 경우에는 레노베이션이고 혁명은 레볼루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레노베이션은 레노베이트 안에 있는 구조만 바꾸는 거고 레볼루션은 리볼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개혁 같은 경우에는 틀은 남겨두고 창틀과 문 같은 것만 새로 바꾸는 거고 아, 뭐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처럼요. 뭐 화장실도 뭐 바꾸고 혁명 같은 경우는 아예 집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 집을 새로 만드는 거다.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약간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칸 더 나가가지고 그 개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는데 있죠. 그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을 가르는 기준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 공통점이 딱 하나인 게 뭐냐면 개혁을 진심으로 밀어붙인 개혁은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혁을 뭐라고 할까 자기 정치적인 무슨 도구라든지 이렇게 개혁을 도구로 악용이죠. 악용했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그 추진하는 사람의 진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건데. 그렇죠. 혁명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심을 내 편으로 이제 끌어들였냐 안 들였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개혁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고 내가 정말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수많은 여론이 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면은 다 실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네.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이런 다양한 개혁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속의 개혁들도 살펴보면 그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건데 그 늘 보면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죠. 개혁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있던 거를 때려 부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때려 부시는 걸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네가 뭔데 내 밥그릇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작용 반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이 반작용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이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냐 실패로 돌아가냐 그 관건의 차이겠죠. 네, 지금 최근에도 보면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걸 화두로 해가지고 폭과 범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검찰이라는 기관한테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를 두고선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 찬성하는 분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의견이 다양한데 그럴 때는 만약에 개혁을 추진하고 위임받은 그 대통령이나 총리라든가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정치 개그는 하지만 정치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국가는 크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이에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개성의 철권 통치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고 이게요. 기소권 많은 분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 버리면은 너무 이거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기소권 하나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워예요. 그럼요. 재판에 가고 말고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특히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이 범죄의 원인이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에 넘기는 건 괜찮은데 이른바 내가 구교영 기자를 날려야 되겠다. 네. 야 조사해 와 해서 죄를 붙여서 기소를 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파워거든요. 그렇죠. 표적하는 거니까. 표적 수사가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야 그 기소당해가지고 말이야. 한번 재판 가가지고 해봐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망하는 거야 그거. 형사법 달달달 외운 그 검사 앞에서 다 알면서. 네. 그 앞에서 법도 모르는 사람 그거 가가지고 한번 당해봐. 기소 무서운 거야. 사람 망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기소권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거듭 이제 여쭙는 거는 그 어느 정도 그 지도자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지의 문제 사실 이런 건데 정조 같은 케이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토론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건데 네. 워낙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갈등과 반목이 심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자가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혼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소권, 그러니까 이제 기소, 공소 이것도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대통령실이 되건 어디가 되건 주체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기소권은 무엇이고 수사권은 무엇이고 네. 이것이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크게 대만과 일본밖에 없고 이거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은 판단은 국민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시고 설명을 설마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다 이제 그 법대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관계자분들이 다 알걸?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예. 알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명백하게 설명한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딱히 없이 네. 그 총리실에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뭔가 논의 중인데 그런 논의의 맥락이라든가 정확한 개념 여부를 좀 정부가 좀 더 명징하게 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데 국민들도 가부에 대한 판단이 쉬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실패한 개혁 모델을 많이 봤으니까 네. 성공한 모델을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네. 가장 큰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데 정말 뿌리부터 뭐 줄기 잎사귀까지 다 바꾼 개혁이지 않습니까, 이게?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점이 1853년 페리 제독이 이제 이른바 도쿄 아파다에 와가지고 한포 사격을 하면서 한포 외교를 하면서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이 일단 피해는요.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의 피해는 기득권층에는 별로 안 갔어요. 이른바 막부들은요. 에도 막부 지도층. 피해는 밑에 있던 하급 사무라이들에게 다 가버립니다. 일본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전국 시대 무슨 우리 대망이라는 네. 소설 뭐 다 한 번씩은 어르신들은 보셨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아시는데 이외로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 시대는 잘 모르세요.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 한 300년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왜 우리는 추월당했나 일본에게. 일본은 왜 개혁을 성공했고 우리는 여기서 폭망을 했냐. 이걸 이해하는데 에도 막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좀 따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네, 좋겠고. 그러니까요. 막부는 간단하게 말해서 군사정권이에요. 에도 막부는 지금 도쿄를 기반으로 한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의 실권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200 몇 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칼만 찬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칼 너 썼냐? 칼 어떻게 썼는지 몰라. 넌 알아? 내가 이거 웃지 않아. 된 거예요, 이걸요. 공무원 생활 하다가 에도 막부 말기에 특히 이제 그 강제 개항 이후에는 월급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 이후에 이제 경제가 폭망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건 무엇 때문인가? 지금 막부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막부에게 개혁을 요구하냐? 야, 걔네들이 개혁을 귓방망이를 듣겠냐? 어떻게 하냐? 뒤집어 엎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말하는 천왕, 우리가 말하는 일왕은 기원전 711년부터 지금까지 쭉 일본 왕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네. 만세일게 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능력이 없는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명분이 무엇인가? 지금 교토에 찌그러 있는 일본 왕을 다시 말이 실질적이지만 실질적인 일본의 이 군주로 올리고 실권을 우리가 갖자. 그래야지 일본이 산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일본이 산다. 라고 하면서 전국적인 4급 사무라이들을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말해서 실시한 것이 메이지 유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조슈 5라고 유명하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럼 우리가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떡하냐. 밀항에서 영국 가서 우리가 배워오자. 해서 조슈 번 지금의 야마구치현에 그렇습니다. 5명이 가가지고 네. 일본의 법률과 해군 지식들을 배우고 오고 저는 양무운동은 실패했지만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일단 다 놔요. 그리고 스스로 배워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습니다. 이미 집권을 했어요. 이제 신 정부는요.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집권한 이후에도 전 세계에 한번 가봐라. 서구 문명을 니들이 보고 와라 해서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꾸준히. 집권한 이후에. 네. 이와쿠라가 이끌었다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 배웠어요. 스폰지 같이. 왜? 이래야지 일본이 산다. 이게 정말 그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그 뭐라고 할까? 그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우리 그 관세 협상이 좀 떠오르는데 지금 어. 흔히들 얘기하는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우리 자평은 일본이 사실은 불리한 조건에 너무 성급하게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우리 미국이- 같은 네.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뭐 장기간 숙고해서 많이 얻어냈다는 건데, 일본이 결국은 사실 그 메이지 실 통해서 완벽히 모든 걸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의 문제에서도 재는 거 없이 바로 가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그것도 있고 일단은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이제 트럼프와의 딜이다 보니까 많이 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뭐 이걸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해서 일단 트럼프와 그런 딜을 했는데 우리는 그 두 번째잖아요. 그걸 보고 대처를 했던 측면이 크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막부 체제를 개혁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민지 체제를 지나가지고 네. 군사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산업화라든가 그에 대한 또 이제 반작용으로 민주화도 나중에 오게 된 건데, 네. 그런 상황 맥락이라는 게 우린 산업화를 할 때도 보면 자국 중심의 그리고 근대화 같은 것들 산업화를 많이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일본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비교해 보면. 네. 산업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봤을 경우에 일본 조선업이 지금 폭망했지 않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자동차와 항공기가 모든 산업의 집성체라고 알고 말들을 하시는데 조선업이야말로 모든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조선업이 이제 비약적인 발전했던 것이 뭐냐면 그 메가더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이제 도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일본 조선소 다 파괴하는 거였거든요. 태평양 전쟁을 항공모함으로 그 치렀기 때문에 네. 다시는 너희들 대양으로 나올 수 없는 배 못 만든다. 평화 헌법 만들기 전에 모든 조선소 다 박살내요. 이미. 네. 다 박살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다시 부활한 것이 한국전쟁 때문에 부활이 됐죠. 그리고 56년도에 이제 수에즈 운하 전쟁이 터지면서 영국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큰 배를 못 만든 게 아니라 영국은 식민지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를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수에즈 운하 통과하지 인도와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 가니까. 근데 56년도에 이제 그 나세르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의 민족주의자가 야 됐고 영국과 프랑스 너희들이 왜 수에즈 운하를 통치해 관리해 우리가 접수하겠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플러스 이스라엘 너희들도 수에즈 운하 통과 금지가 되니까 영국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과 노르웨이가 만든 조그만 배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는 것보다 일본이 만든 큰 배로 실어나는 것이 수지 타산이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민간 주도였어요. 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쇠락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해봤어? 내가 500원짜리 가지고 영국 수출입은행 가서 내가 차관 갖고 올게.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요. 임자 해보게 이거잖아. 그렇게 쉽게 인정. 얘기하면. 한번 해보게.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한번 해보죠. 미포 조선소에 뭐 내가 백사장에 조선소 한번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국가 주도로 요거는 인정. 당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보고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국가 기관 산으로 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손해 보더라도 일단 밀어붙여라.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을 현재 따라잡게 된 거죠. 그 업종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 드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도 중간에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은 그 종착역 자체는 일본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지만 네. 중간에 또 이제 오만을 불러와서 궁극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게 이제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금의 극우의 아버지예요. 뭐 지금 그 피살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생전 굉장히 제일 존경했다는 인물이고. 아, 그렇군요. 또. 지금 극우의 그 본거지가 야마구치현이잖아요. 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난 그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거든요.
그 요시다 쇼인이 머리는 좋았어요. 음. 딱 뭘 봤냐면 지금 아편 전쟁 때문에 청나라가 박살나는 거 봤지. 다음은 이것도 약간 기분 나빠요. 서구 열강의 다음 타겟은 우리 일본이다. 왜 우리를 스킵해? 그러면서 우리가 서구 열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한반도와 만주를 식민지로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국력을 키우자. 이른바 정한론을 정한론. 네. 처음으로 세팅한 양반이 요시다 쇼인이고 설마 여러분들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는 안 하시겠죠? 가서 딱 보신 다음에 위패가 수만 개가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제1번 위패가 요시다 쇼인 위패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을 보면요. 제일 가장 이뻐했던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 일제강점기 때 관련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까? 다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대 총독, 데라우치 총독, 명성황후시에 했던 미우라 공사 다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의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른바 메이지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이른바 그들의 제자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 기관을 만들고 스승의 뜻 따르자.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가 되고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의 말을 따라가지고 한반도 진출하고 만주 진출하자. 그 가르침 따른 거예요. 아니 저는 불현듯 든 생각이 그런 한국사를 공부하고 가르친 전환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그거는 시험 시험 위주로 공부해서 그런가 역사적 맥락보다는? 아니 이거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역사는 시험이 아니라 그다음 연도 외우는 것도 아니라 사람 이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시험 뭐 물론 저도 그 시험 뭐 여러분 보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동법을 실시한 왕이 누구냐? 조선의 27명 가운데서 1번 대원군, 2번 연산군, 3번 영조, 4번 정조. 답은 광해군 죄송합니다. 광해군 찍고 넘어가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역사 괴물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기자님이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울고 웃고 좌절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시사라고 하잖아요. 그 시사평론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우리 선조들도 웃고 울고 좌절하고 행복하고 뭐 그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한 건 맞는데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광해군은 왜 그럼 대동법을 실시할 수밖에 그렇죠. 그게 없었나? 핵심입니다. 이거를 네. 이해를 해야지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는 순간 암기 머신 괴물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10분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사 교육이라는 것도 저 때도 그랬거든요. 역사 교육의 틀을 좀 바꿔서 암기 과목이 아니고 그런 서사들을 이해하자 했는데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폐해를 낳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절대 현실화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교육 당국자들께 알아요. 현실적으로 안 돼, 이거. 안 돼. 한 가지 제안 비슷한 걸 드리는 게 뭐냐면 역사 수업만큼은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에세이를 쓰도록 하라. 아, 뭐 예를 들어서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네 생각을 어떤 의견인지 당신은 어떤 판단을 했을지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1년만 다녔는데 극명하게 제가 차이점을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요. 일단 오픈북 시험은 당연한 얘기고 책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100% 에세이예요. 사지선다 이런 거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대원군의 서원 철폐돼서 논하라 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와가지고 기숙사 방에서 써요. 아 진짜요? 네. 여러 다른 책도 빌려가지고 거기 내가 또 레퍼런스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네가 주장하는 거가 말이 되면은 A예요. 아, 그러니까 논거가 확실하면 네가 대원군의 서원 철폐가 네가 잘못됐다고 네가 썼는데 근거가 뭐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말이 되면 A예요.
야, 지금 또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게 선생님들이 채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열과성이 없으면 이 교육이 안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도 뭐라고 네. 할까요? 아니 왜 우리 애는 왜 이거 피를 줬어요? 잘 썼는데 이 대학 어떻게 가라고 응?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루즈벨트 시대의 그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도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거칠게 알고 있지만 네. 정부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개혁을 중간에 포기하면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개혁을 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팍 일시해버리고 상대편이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신 못 차리도록. 아, 반발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얼떨결에 개혁이 됐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이른바 대법원 컨트롤 케이스죠.